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조금 전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부터 국회에 복귀하며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활동과 함께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며 본격적인 원내 활동에 나섭니다. 정치마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낙연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하셨는데요. 네네. 대세신가요? 뭐 질문이 처음에 너무 확 들어가네.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어떻든 간에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예.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오늘 출마 선언을 통해서 예,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다. 예. 또 코로나19 유일한 적임자면 김부겸 의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본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예. 위기를 극복하고 예.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당신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그 말씀하신 길에 김부겸 전 장관의 장점도 하나 말씀해 주시죠. 내일 모레. 예. 예. 그 영남권의 대표 주자로서 예. 두루 이렇게 원만하게 예. 정치를 해오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약간 짧으신데요? 많이 짧으신데요? 이거. 아니, 예. 이렇게 저는 이제 김부겸 선배, 김부겸 의원이 예. 이제 상당히 멋있는 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게 뭐 벽치기 유세라든가 예. 또 이렇게 수도권을 지역구를 버리고 또 대구에 가서 예. 또 정치에 도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 그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이렇게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끊었다가도 조금 그랬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의원님 오늘 보셨습니다. 출마. 예, 뭐 네. 목표 하나 해주시죠. 예, 당대표 출마 선언하셨는데 대권 주자가. 예. 뭐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뭐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예. 이제 지금 뭐 저희도 이렇게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가 좀 이렇게 뭐 대세론이 형성돼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예. 좀 분위기를 저희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현 국회의원이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뭐 될 때 또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예. 대응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뭐 김부겸 의원이 당선될 확률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호각지세인데 일단 누가 되든지 당 대표가 이제 뭐 한 7개월여 되는데 상당히 좀 민주당을 끌고 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김부겸 전 장관이 되시면 7개월은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그렇죠. 예. 김부겸 장관이 이제 예. 당 대표 되면은 대권 도전을 포기한다고 했던가요? 그럼 이제 1년을 뭐 갈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이제 4.15 총선 이런 걸 겹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고공행진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인천공항 국제공항 사태라든지 또 부동산값 폭등이라든지 또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총장 간의 그런 갈등 대립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윤미향 또 정의연 사태 이런 걸 해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뭐 객관적으로 보기에 상대당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민주당의 어떤 이 지지율이 지금도 좀 하향 추세가 있고 앞으로 좀 어려운 그런 길을 걷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당 대표에게 정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시죠. 정말 야당도 좀 인정해 주시고 또 서로 간에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말로만 협치를 하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국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국회의 어떤 그런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걱정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당 지지율은 저희가 정책을 잘 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고요. 뭐 덕담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덕담하시고 계신데 내려가실 거라고. 내려가실 거라. 앞으로 이게 반등의 기회가 있고 충분히 그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지는 정치를 해나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번 이제 7월 국회에 들어오셨으니까 좀
그 전향적으로 이렇게 민생과 관련되어진 법안에 좀 충실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 본격적인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더 윤 의원님께 여쭤보는데 두 분 중에 그 당 차원에서 물론 뭐 그런 선호가 없겠지만 윤 의원님은 어느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두 분 중에. 글쎄 이게 한쪽 편을 들니 상당히 또 다른 후보로 좀 이렇게 더 친한 분은 안 항의를 계신가 받을 보죠? 수 있는데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또 김부겸 현 예. 의원이 또 이제 전 의원이죠. 예. 우리 또 이제 같은 그 과거에 예. 같은 당을 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상당히 이제 이런 지역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 상당히 좀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이당에 관여하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아니, 개인적인 선호를 물어봤으니까 굳이 당도 물으셔서 아니고. 제가 예. 답변을 드린 겁니다. 홍영표 원식 의원은 왜 내려놨을까요? 예,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선 끝나고 당내 논쟁이 좀 있었죠.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자, 아니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 예. 전당대회를 치른다라면 이제 대권 후보들은 빠지고 이렇게 공정한 관리자 중심의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뽑자라는 예.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홍영표 이제 의원이나 이제 우원식 의원인 경우는 이렇게 공정한 관리자 이미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선 주자가 판이 되어짐으로써 이렇게 당연하게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7개월 만약 이낙연 의원이 되시면 예. 7개월 당대표는 문제 없습니까 보시기에? 예, 현실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당헌 당규도 관련해서 이제 정비를 하기로 했고요. 예. 관련되어서 이제 당헌 당규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해석을 했는데 예, 분리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안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전준위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남의 예. 집 얘기니까 하실 말씀 네, 네. 없으시죠? 한 가지만 더 좀 예. 보태면 예. 우리 당이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들어서고 나면서 시스템 정비를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자체가 이제 어떤 당대표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당대표 혼자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을 예.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전당대회도 온라인 이제 대회로 이루어지는데 관련 시스템을 다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순조롭게 치를 수 있게끔 준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당대표 출마 이전 의원 선언하셔가지고 여당 얘기를 좀 주로 여쭤봤었는데요. 다시 야당 얘기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선 건진 거 하나 없이 왜 이렇게 버티셨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뭘 얻으셨나요? 예. 그렇게 미루고 사실상 저희가 이제 수적으로 너무 열치다 보니까 뭐 다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87년 그 헌법 개정 이후에 그래도 국회 하나의 운영 원리로서 이렇게 제1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또 제2당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이러한 균형의 어떤 이 시스템을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러면서 제1야당이 가지고 있던 그 목마저 다 뺏어갔고 결국은 그럼으로써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실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정말 너무나 무리한 그런 처사였고 그러한 과정 속에 저희가 177석의 그 여당을 상대해서 103석의 이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많은 저항을 하고 또 주장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좀 더 민주당이 여쭤보려고 다 그랬는데요. 뺏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하시고 밖에서 안 들어오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네. 원내 전략이 뭐였습니까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제 법사위원장을 제일 그건 야당이 요구신데, 가져야 된다고 예.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한 것을 설마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짓밟을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히. 절대 불가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정말 예상을 못했었어요. 저희가. 예상을 이렇게 못했다. 무리하게 할 것이라고는. 그래서 지금 마당에 저희가 참 하나도 정말 빈털터리가 지금 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저희가 어떤 야당으로서 그런 책무를 결코 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정말 그 상임위원장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삼선인 저도 그런 일반 상임위원으로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야당으로서 그런 책무를 다하겠다고 저희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상임위원장 하나도 그 말씀 네. 자꾸 하시는데 혹시 다시 협상하실 생각이 있나요? 7개?
다시 협상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뭐 미래통합당에 좀 조언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전략이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치를 뭐 아니면 도로 하신 거거든요. 사실 정책 의장을 가지면 모든 걸 버리겠다. 그런데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이 상임위원장이라는 수단은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안건 상정부터 관련된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실제 그것들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회 위원장의 이제 목을 매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럼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목을 맸을까? 저희들의 판단은 어떤 거냐면 결국 그 대권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권 전략의 일환으로 이 원내 협상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전략적 실패가 앞으로 뼈아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뼈아플 것이다. 사실 이제 법사위원장은 뭐 당연히 제1야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굳이 민주당이 상당히 무리해서 예. 법사위원장을 결국은 뺏어간 것은 이제 법사위가 결국은 이제 법원, 검찰 이라는 이제 사법기관을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이제 미래통합당이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현 국회의원이죠. 이분을 저희가 법사위원장으로 하려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울산시장 그 선거 당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당사자였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 비서관 8명이 개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만 그 얘기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김기현 법사위원장을 막기 위한 그런 민주당의 무리한 그런 어떤 뺏어가기 아니었나. 지금 알겠습니다. 그 얘기 잠깐만. 저희는 김기현 의원이 거기 위원장 온다는 사실도 몰랐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지금 가능성이 없다 그러셨는데 혹시 상임위 7개 다시 협상 들어오면은 당 입장에서는 당론은 뭐 해보자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법사위원장이 다시 법사위는 안 되고. 온다면은 아니요, 법사위는 안 되고 모르지만은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협상이 여지 없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얘기 관련해서요. 미래통합당 복귀 관련해 가지고 어제부터 21대 국회 원내활동 시작하셨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문서로 사전에 보고를 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정과 협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방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만 아니라 인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입니다. 자, 들으셨겠지만요.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들어오자마자 세게 지금 반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 배우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사건의 본질은 이제 채널A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어져서 그 개입에 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되어진 사건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청와대 배우설까지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자, 뭐 아침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은 뭐 요즘 이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도 이러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표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실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앉혀놓고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잘 치료하라 이렇게 이제 양쪽의 그런 뭔가 같이 이렇게 그걸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런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예. 그래서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는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체가 상당히 좀 직권남용적인 그러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예. 수사지휘권에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배제하는 것은 예.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그 지금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예. 또 청와대의 입장은 다 이렇게 사실 검찰과 상치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수사지휘권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신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예. 그 부당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보기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지휘권 자체가 예. 검찰총장의 특정한 어떤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자체를 예.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그것은 말아야 직권남용이다. 된다는 게,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금 직권남용을 하는 겁니다. 직권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 부당하다고 저는 예, 판단합니다. 직권남용이고 부당하다. 예. 검찰청법에 따르는 적법한 절차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되어서 이렇게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수사자문단 회의에 대해서는 수사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검찰총장 보고 사건 지휘를 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건을 지켜보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되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법질서 체계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모두가 이제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예. 결국은 청와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니까 예. 그 칼날을 꺾고 예. 몰아내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나면은 결국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마 항명으로 몰아갈 거예요. 예. 항명으로 몰아가고 결국은 직무에서 배제를 시킬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뭐 소송이나 앞으로 이제 현재 그런 징계나 예. 또 감찰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헌재에서 이제 뭔가 권한적인 심판 이런 사태로 흘러가지 않겠나. 윤 의원님께 결국은 이제 예. 결국은 그 몰아내기를 위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 검찰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볼 때 예. 결국 순순히 그렇게 물러날 것으로는 저는 하나만 보지 여쭤보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 윤 의원님 보시기엔 당 차원이 아니고 윤 의원님 보시기엔 수사자문단을 요구하거나 총장이 어떤 자기 측근의 수사에 관련된 거나 이런 데 문제점은 못 느끼십니까 혹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오늘 발표를 하겠지만은 예. 특임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특임 검사를 또 검찰에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국회 차원에서 임명하는 그런 특임 검사라도 해서 해야지 예. 검찰총장 자체를 수사에서 완전 지휘 감독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이제 그 과도한 그런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사건이 처음 출발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 안에서 윤석열 총장이 중립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권한남용적인 행위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와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청와대와 그리고 이제 뭐 추미애 장관, 민주당까지 싸잡아서 윤석열 몰아내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합니다.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을 똑바로 하셔야 되죠. 예. 본인과 관련되어진 검사장, 본인의 측근으로 분리되어진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 개입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위원님.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특임 검사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특임 검사는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예. 검찰총장의 지금 중립성, 예.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면은 국회가 임명하는 특임 검사에 의해서 하자라고 그래서 특임 주장하는 검사 왜 안 거예요. 되는지를 좀 예. 설명하시면. 예. 검찰총장께서 본인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보고하지 말고 이렇게 부장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수사자문단을 직접 구성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것을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이것에 아예 대해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하자는 거죠. 추미애 장관께서 특임 검사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이미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지휘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특임 검사가? 지휘에 포함이 그러한 됐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지금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만 몰아갈 뿐이지. 아니,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미래통합당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훼손시키면서 이걸 정쟁화해서 결국 정쟁으로 끌어들여 놓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결정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검찰과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네. 대안을 얘기하면 될 텐데 검사장 회의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인사권자인 대통령 또는 추미애 장관에게 맞서는 형국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지금 빠져서 그 상황을 지키고 양쪽 논리 있는 그 다 들은 것 같은데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상황을 맞는 게 야당이라는 검찰은 말입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법률 취지도 그렇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그런 어떤 위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검찰이 스스로 어떤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내부적인 그 회의가 검사장 회의잖아요. 그런 거마저 부인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검사장 거죠. 회의는 이렇게 조직 직계에 없는 회의고요. 사적 모임의 회의입니다. 수많은 행정기관에서 예.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수많은 비공식적인 회의가 있는 겁니다. 이 검사장 회의도 하나의 비공식적인 회의고 비공식적 회의를 대검찰청의 그 검찰총장이 조직 내부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그 부하인 검찰총장이 그것에 대해서 응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조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의견을 구한다는 것 의원님, 자체가 이거는 잠시만 중지해 주시죠. 장관에게 맞서는 알겠습니다. 잠시만 중지해 주시죠. 이게 왜냐하면 계속 말씀이 또 돌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수사 지휘는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사 지휘가 예.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할 거죠. 수 있다. 당연히 그는 공무원이 상사가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지금 지시는 위법하다는 규정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위법하다. 그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얘기 다 아니, 한 말씀 딴 얘기를 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안에서는 장관이 지시하면 총장은 듣게끔 돼 있죠. 그게 위법하다는 법적 테두리 주장이시에요. 안에서. 지금 위법의 판단을 장관이 위법하고 해야죠. 부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지위가 그러니까 법의 한계를 야당의 넘어서서 주장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추미애 문제가 장관 되는 자체의 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거부를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렇게 이제 그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국가기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일반 공직 사회에서도 상사인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그거는 적법하고 타당해야지 그것이 지위가 성립되는 것이지. 위법 부당한 지시를 제가 거부하는 것이 왜 여기서 더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냐면요. 추 장관의 지시가 왜 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까지 앞서 나가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의 그래서요. 지휘와 감독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 권한의 남용이라는 거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얘기는 야당이 더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부동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지금 뭐가 잘못입니까, 여당? 부동산 정책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3,000조 정도의 지금 유동성이 지금 있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 문재인 정부가 사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규제 개혁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낙제점입니다. 사실 뭐 규제 완화라든지 규제 개혁을 거의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원래 정상적으로 이 경제 분야에 투자가 되어서 이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또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경제 분야로 또 기업 분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를 타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전혀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은 부동산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에서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지금 2030들의 수도권 집중이 지금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의 어떤 살기 좋은 예. 그런 환경의 어떤 이 공급을 늘려야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되는데 말씀이시죠? 결국은 이런 예. 공급이 안 되고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서울 수도권의 지금 서울 예. 서울 지역에 예. 아파트 공급이 절반 수준이 좀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내년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의원님. 예, 예. 지금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시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실패했다고 예. 말씀드린 그렇고 어떻든 간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것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혼란한 원인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진단하시는 건가요, 여당에서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20대 국회 내에서 했어야 될 제도적 과제들을 저희들이 실현을 못했거든요. 예. 사실은 예를 들면, 예.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증세 부분이 20대 이제 그 당시 이제 16 예. 대책에 포함된 대책을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실현들을 통한다라면 예. 이게 좀 문제를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예. 그분들이 이렇게 주택을 구매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집값이 약 한 50%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예. 서울권에. 그러한 상황에서 1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이게 차익이 실현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 지금 폭탄을 맞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말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한 부동산 폭등을 몰고 온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심 재개발 완화해야 되고 그다음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부분이 부분은 어떻게 악순환될 수밖에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공급 부분. 네. 야당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공급 늘려야 된다는 예, 부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추가적으로 저희 당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종부세를 좀 강화, 세금을 좀 세율을 좀 예. 높이는 문제와 또 앞서 얘기한 공급을 좀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위원님 말씀 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직까지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객관적 사실 앞에서 굉장히 화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책적 어떤 한계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열심히 해왔고 현재까지는 실패라고 보지 않고요. 예. 진정을 하기 위한 과정 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과정 안에 네. 보고 있다. 규제 때문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 자금이 풀려져 있는 거고 이제 금리도 낮고 이러다 예. 보니까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어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 이 자금이 부동산에게 흘러들지 않고 건전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더 발굴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유동성이 일단 있죠. 그래서 예. 이 돈이 그야말로 적절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디로 갔어야 되는 게 돈이 결국은 지금 기업 못한 투자로 겁니까? 가야죠. 기업 투자를 못하게 했다는 기업 말씀이시죠? 투자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기업 투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됩니다. 예. 규제 개혁이 돼야 되는데 또한 노동시장도 개혁이 돼야 되고 예. 그러한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가 정말 낙제점이에요. 지금 지지부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은 기업 투자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거리를 제대로 못 찾는 거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책으로 코리아 유디를 발표하고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예.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유인해 가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노력을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설치를 통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워낙에 저금리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확대되어진 거죠. 예. 예, 위원님 시간은 다 됐고요. 오늘 시간 다 됐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전까지 실패냐 성공이냐 규정짓기엔 이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예. 이 상황이 민심의 어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네. 그거는 인정하고 계신 거죠. 그건. 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좀 더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해 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